네, 달러의 금태원을 중단한다. 맞아요. 그 한마디가 100년 넘게 국제금융의 어떤 뼈대 역할을 했던 금본위제의 사실상 종말을 고한 순간이었는데요. 마침 청취자께서 관련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 선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기본적으로 금본위제라는 건 화폐 가치를 금에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면 금으로 바꿔주는. 네, 언제든 바꿔준다는 약속이었고, 뭐 영국 파운드든 프랑스 프랑이든 교환 비율도 금 기준으로 딱 고정되어 있었고요. 초기에는 이게 국제 무역에서 환율 변동 걱정을 덜어주니까 거래가 편했고, 또 정부가 돈을 함부로 못 찍어내게 막는 효과도 있어서 신뢰를 줬죠. 그런 이점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점이 명확했는데 왜 역사는 실패를 반복했을까요? 자료 보니까 첫 번째 균열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시작됐다고요? 정확합니다. 1914년에 독일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려고 금태환을 포기하고 그냥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전쟁 비용 때문에? 네, 그러면서 국제적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전쟁 전에 130억 마르크던 통화량이 전쟁 끝날 땐 600억 마르크를 넘었으니까요. 와, 엄청나네요. 이게 다른 나라들한테는 우리만 규칙 지키면 손해보겠는데? 하는 신호를 준 셈이죠. 다른 참전국들도 결국은 비슷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겠군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적대국 국민이 자국은행 와서 파운드를 금으로 바꿔갈 수도 있다. 이거 생각하면 안보 문제까지. 그렇죠. 위험했죠. 결국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는 금본위제의 그 안정성이라는 게 오히려 경제 발목을 잡는 경직성으로 작용한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전쟁 끝나고 이걸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금환본위제라고 불렀는데 1922년에 도입됐죠. 금환본위제요? 네, 전쟁통에 금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몇몇 나라에 확 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국 달러와 영국 파운드만 금에 직접 연결하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다시 이 두 통화에 연동시키는 뭐랄까 좀 간접적인 방식이었어요. 아하, 약간 절충안 같은 거였군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오래 못 가고 1929년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벽에 부딪혔네요. 1920년대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 과열됐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된 거죠. 연준이 투기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 게 결정타였다고요. 네, 금리 인상이 주가 상승세를 딱 멈추니까 투자자들이 완전 패닉에 빠진 겁니다. 1929년 10월 24일, 그 유명한 검은 목요일, 대폭락이 터졌고요. 은행들은 빌려준 돈은 못 받고 투자한 건 손해보고 그냥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1929년에 파산한 은행이 한 650개 정도였는데 다음엔 1,300개가 넘었어요. 2배 이상 늘었네요. 네, 사람들이 은행을 못 믿으니까 너도 나도 돈 찾으러 몰려드는 뱅크런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고요. 결국 1931년에는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뱅크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까지 파산했죠. 여기서 이제 금본위제의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건데요. 은행들을 살리려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야 하는데 금 보유량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금본위제라는 그 황금 족쇄 때문에 통화 공급을 못 늘리니까 그냥 평범한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악화되는 걸 막지 못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1933년에 미국 실업률이 25%를 넘었고요. 세계 GDP는 1929년에서 32년 사이에 15%나 줄어들었죠. 끔찍하네요. 미국이 결국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그 유명한 뉴딜 정책으로 통화량을 늘리면서 겨우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금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등장해요.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죠. 1944년에 44개국이 모여서 합의했다고요? 네, 맞아요. 이때는 방식이 좀 달랐는데 미국 달러만 금태환을 보장하고 온스당 35달러로 고정했죠.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방식이었어요. 달러 중심 체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를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게 했죠.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국제경제에 비교적 안정적인 틀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할 순 없었군요. 이번에도 문제는 또 미국에서 시작됐다고요? 베트남 전쟁 비용. 이게 문제였나요? 네, 그게 결정적이었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느라 금 고유량을 훨씬 넘어서는 달러를 그냥 찍어낸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규칙 지키는데 미국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요. 스페인도 그렇고. 진짜 바꿔달라고 했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 보유량이 그냥 쭉쭉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그때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에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무역 적자까지 심각해졌고요.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국의 무역 적자도 해결하고 또 달러 발행의 어떤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금태환 중단을 선언해버린 거죠. 네, 그게 바로 닉슨 쇼크고 이걸로 금본위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국 금본위제가 반복적으로 실패한 핵심 원인은 뭘까요? 종합해보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즉, 내재된 경직성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계속 충돌했다는 거죠. 그렇죠. 국제적인 합의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나라 경제, 정치 상황이 우선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고정된 시스템은 변화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지금의 변동환율제는 어쨌든 이런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차세대 대안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이야기도 잠깐 나오긴 하더군요. 물론 뭐 그 미래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근본이제가 원래 추구했던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신뢰와 딱 정해진 공급량, 이런 것에 기반한 통화 시스템이 과연 가능할까? 국가 간의 경쟁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도 계속 생기는 이 현실 세계에서요. 그렇죠. 아니면 결국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항상 더 중요하게 작용할 운명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